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올해 74,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자식 셋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본 평범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과 제가 아주 작은 장난 하나를 쳤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한테 한번 시험 삼아 아버지가 6개월 시한부라고 해볼까? 정말 자식이 얼마나 놀라는지 우리 걱정을 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 한마디가 우리 부부 인생 마지막에 진짜 자식이 누군지를 알려준 결정적인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실 거예요. 꼭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 남편은 올해 76된 박종석 씨입니다. 저희 부부는 경기도 외곽 작은 2층 집에서 둘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자식은 셋. 큰아들 박민석, 둘째 딸 박지영, 그리고 막내 아들 박준호. 다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지요.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남편은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저는 시장통에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밤 11시까지 장보를 정리하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고 세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공들여 키운 아이였어요. 장남이니까, 집안의 기둥이니까 뭐든 제일 좋은 걸 먹이고 입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큰아들 내가 저희한테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명절에도 당일 잠깐 왔다가 후다닥 가고 전화도 먼저 오는 법이 없었어요. 엄마 요즘 바빠요. 아버지, 제가 이번 주는 좀 힘들어요. 그 말만 몇 달째였습니다. 반면에 둘째 딸 지영이랑 막내 준호는 바빠도 꼬박꼬박 전화를 했어요. 엄마 밥 드셨어? 아버지 혈압약 잘 챙겨 드시고 계시지? 그 목소리 하나 들으면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우리 민석이가 진짜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걸까? 저는 얼른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바빠서 그런 거지. 그런데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순호가, 우리 딱 한 번만 시험해 보자. 내가 6개월 시한부라고. 그렇게 한번 말해보자. 처음에는 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이고, 그런 장난을 왜 해요? 애들 놀라잖아요. 근데 남편이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을 콕 찌르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인데 우리가 진짜 아프기 전에 그 마음이라도 한번 알고 싶어.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눈을 감지. 그 말씀에 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거짓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야. 저기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시더라.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어요. 진짜 눈물도 조금 났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입 밖에 내는 순간 가슴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기 너머 큰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우리 민석이도 지금 많이 놀랐구나. 충격이 커서 말을 못하는 거야. 한 5초쯤 지났을까? 큰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요?
의사가 뭐라 그랬는데요? 정확히 6개월이에요? 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그런 묘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놀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민서가. 아버지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알았어요, 엄마. 제가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요. 아니, 내일 아침에 갈게요. 가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저도 그때는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부모 아프다니까 바로 오겠다 하잖아. 저 정도 마음이 있는 거지.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어요. 바보같이. 이튿날 아침 9시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도착한 거예요. 저는 얼른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얼굴에는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지요. 큰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한번 꼭 안아주는데 저는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아, 역시 우리 민석이다. 내가 괜한 시험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구두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부터 둘러보더라고요. 눈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게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이상하다 싶었지만 애도 많이 놀랐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남편은 일부러 기운이 없는 척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으셨죠. 저는 따끈한 대추차를 한 잔씩 내었어요.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힘내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찻잔을 받아들더니 헛기침을 2번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가 엄청나요. 요즘 상속세율이 거의 50%예요, 아버지. 그 집이랑 땅, 어차피 제가 장남이니까 제 앞으로 오게 될 거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제 눈을 보지도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미리 명의 넘겨주세요. 증여로 하면 세금이 훨씬 적게 나와요. 제가 세무사한테 다 알아봤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세금 물지 말고 그냥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앞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앞에서 친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지금 앞에 계시지 않니? 그런데 며느리가 그 옆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복잡해져요. 둘째 동서나 막내 도련님이 상속 가지고 분쟁 만들면 어떡해요. 어머니, 아버님 편하게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가시라고.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대추차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천장만 한참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흐르는 걸 봤어요. 큰아들 내에는 그날 점심도 안 먹고 돌아갔어요. 가면서 며느리는 이러고 가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주 안에는 꼭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시한부 아버지를 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정말 그게 다였습니다. 둘이 돌아간 뒤 저는 부엌을 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차마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그 순간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다 돼서야 남편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으시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순호가, 우리 서랍 정리 좀 하자. 저는 무슨 말씀이신가 했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안방 깊숙이 있는 금고로 가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중요한 서류만 모아두는 금고예요. 남편이 다이얼을 돌리고 묵직한 문을 여시더니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여보, 이거 내가 5년 전에 당신 몰래 들어둔 거야. 서류철을 펼치니 종이 맨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신 생명보험증권 사망보험금 10억 원.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여보, 이게 뭐예요? 10억이라니? 이렇게 큰 돈을 왜 저 모르게.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평생 당신 고생만 시켰잖아.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당신 노후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남는 돈은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어. 민석이 앞으로 3억, 지영이 앞으로 3억, 준호 앞으로 3억, 당신 앞으로 1억. 그렇게 딱 정해두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양반이 저 몰래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돈을 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다시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서류 옆에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같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해지 신청서. 남편이 펜을 드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지 신청서에 서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진짜로 해지하실 거예요? 이 돈이 얼만데. 남편이 저를 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순호가 이 돈은 원래 아이들이 슬퍼하면서 받을 돈이었어.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아버지 고생하셨는데 이 돈이 마지막 사랑이구나 하면서 울면서 받을 돈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오늘 민석이 얼굴을 보니까 이 돈 받고 그 녀석이 울 것 같지가 않아. 그 녀석은 계산기부터 두드릴 거야. 아, 아버지가 10억 남기셨네. 절반은 내 거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남편은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지영이랑 준호한테만 나눠줄 거야. 그리고 민석이한테는 진짜 우리가 어떤 부모였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주자. 저는 그제야 남편의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여보, 내일 아침에 민석이한테 전화해. 오라고 해. 부부 둘 다. 중요한 서류 보여줄 게 있다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20대에 배 아파서 낳은 내 큰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아니면 며느리가 저 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며느리 탓만 할 수는 없지. 결국 선택한 건 내 아들이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우자한테 영향을 받아도 부모 앞에서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라는 말은 그건 본인 마음속에 이미 그런 생각이 있어야 나오는 말이지. 그 깨달음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큰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석아, 오늘 오전 10시에 너랑 며느리랑 꼭 같이 집에 와줘. 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단다. 중요한 서류야.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저희 꼭 갈게요. 그 속도, 평소에 전화도 잘 안 받던 아들이 새벽 5시 문자에 5분 만에 답장하는 그 속도. 저는 그 속도에서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약속한 시간 큰아들 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립스틱까지 새로 바르고 왔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립스틱 색깔. 돈 냄새 맡은 사람 색깔이구나. 거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남편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슬펐어요. 저 편안함은 체념에서 나오는 편안함이었거든요. 남편이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큰아들 내의 눈이 그 봉투로 쏙 빨려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민서가 여기 아버지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이 봉투를 열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바로 그 생명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종신생명보험금 10억 원. 그 글자를 본 순간 큰아들의 눈이 번쩍 커졌어요.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 하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5년 전에 드러났어. 매달 월급에 3분지 1씩을 넣었지. 이 돈은 원래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세 남매랑 너희 엄마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돈이야. 민석이 앞으로 3억, 지영이 앞으로 3억, 준호 앞으로 3억,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1억. 큰아들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입이 귀에 걸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다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그런데 남편이 그 순간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민서가 어제 네가 다녀간 뒤에 아버지가 이 서류도 같이 준비했다. 남편이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큰아들이 몸을 숙여서 그 서류를 읽었습니다. 생명보험 해지 신청서. 그리고 그 밑에 이미 서명이 되어 있는 남편의 이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에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반쯤 벌린 채로 얼어붙었어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해지를? 남편은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서가, 아버지가 어제 너한테 한 가지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 6개월 시한부 아니야. 아버지 아주 멀쩡해. 지난주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혈압 살짝 높은 거 빼고는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 큰아들의 얼굴이 이번엔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는 네? 하고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씀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한 이유는 너 때문이었어. 요즘 내가 너무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알고 싶었거든. 그런데 민서가 너는 어제 아버지가 6개월 남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집 명의부터 넘기라고 했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라고 했지. 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했지. 큰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만 달달 떨더라고요. 남편이 해지 신청서를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이 10억은 원래 너희 새 남편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던 돈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깨달았다. 민서가. 이 돈은 지영이랑 준호한테만 줘야겠다.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구나. 이 돈이 너한테 가면 너는 이 돈을 받고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너는 계산기부터 두드릴 거야. 아버지가 그 모습을 저 세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어.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어제는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말이 헛나온 거예요. 저희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며느리를 한번 쓱 올려다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사람이 당황하면 본심이 나오는 거야. 어제 너희가 한 말이 본심이다. 아버지는 나이 76이지만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안다. 큰아들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 눈물이 어제 그 계산기 소리와 겹쳐서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아버지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 돈은 이제 없어. 우리 집 명의도 너한테 못 준다.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는 이 집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살다가 갈 거야.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든 너를 반길 거야.
하지만 돈 때문에 오는 거라면 그때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큰아들 내는 한동안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 2달 정도는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장남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보, 우리가 잃은 게 아니야. 원래부터 그 모습이었던 거지. 우리가 이제야 그걸 본 걸 뿐이야. 저는 둘째 딸 지영이랑 막내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0억 생명보험을 해지하셨다고, 그 돈을 둘한테만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랑 막내의 반응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울렸어요. 지영이가 먼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그 돈 안 받을래.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인데 왜 우리한테 줘? 아버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저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막내 준호도 똑같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형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그 돈은 아버지 어머니 거야. 우리는 그냥 엄마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큰 유산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또 한참 울었어요. 이번에 슬퍼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큰아들만 편애했던 게 둘째랑 막내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그게 너무 미안해서 온 거였어요. 사람이 바보같이 왜 꼭 일이 터져서 이렇게 일이 터진 다음에야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6개월쯤 지나서 큰아들이 혼자서 집에 왔어요. 며느리 없이 혼자서요.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겨우 들어오더라고요. 큰아들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요즘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돈이 뭐라고 부모님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큰아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아서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많은 것이 오갔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건강도 괜찮고, 둘째랑 막내는 매주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큰아들도 이제는 가끔씩 혼자 와서 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 가요. 며느리는 아직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건 그 집 부부 문제니까 저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부모의 재산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건 이미 효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소에 자주 찾아오는 자식과 소식이 없던 자식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 중에 저처럼 우리 큰아들이 요즘 이상하게 뜸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면은요, 한 번쯤 진짜로 시험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재산 다 내어주고 나서 버림받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자녀분들 있으실까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챙겨 드리세요.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우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